공무를 처리하는 틈틈이 무예를 단련하기 위한 주기적인 활쏘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비가 내린 며칠 후에는 경강선 점검에 나섰는데요. 경강은 한강으로 세곡과 진상하는 물품 등을 서해를 경유하여 한강을 통해 한양으로 조운했는데 이 조운선을 경강선이라고 했습니다. 곡창지대인 전라도에서의 세곡 등 운반을 위한 경강선의 관리 또한 주 임무 중 하나였는데요. 식후에 경강선을 점검했다. 배를 타고 소포로 가려 하는데 마침 동풍이 크게 불었고 격군도 없어서 돌아왔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활 10손을 쏘았다. 소포는 거북선 등의 전선이 있는 곳입니다. 격군은 노전능 군사로 당시 격군이 없던 것은 수군에 격군이 많이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7반 천역 중 하나인 수군의 군사 부족은 임진란 내내 심각한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동호는 공무를 처리하는 장소이고 일수는 화살 5발을 가리키는데요. 다음 날인 1592년 3월 13일에는 전라도 순찰사의 서신을 받게 됩니다. 순찰사는 왕명으로 군무를 순찰하는 임시 직책으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순찰사는 직책상 이순신의 상급자로 직무상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부르는 내용이었을 것인데요. 임진란이 발발하기 바로 한 달 전의 일입니다. 다음 날에는 하루 종일 비가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순찰사를 만나기 위해 순천으로 향합니다. 순찰사를 만나기 위해 순천으로 가는데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거세 지나는 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어렵게 선생원에 도착해 말에게 먹이를 주고 다시 길을 나서 해농 창평에 다다르니 길을 삼킨 물의 깊이가 무릎을 넘어 오르는 정도나 되었다. 힘겹게 순천부에 도착해 저녁에 순찰사와 현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라 자수영에서 순천에 이르는 사이에 위치한 선생원에는 당시 필요한 석재를 조달하는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전란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시기 일본에서는 출정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각 번의 영주인 다이묘들이 조선 침략의 전초기지인 대마도로 차례차례 분산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침략의 명분이 필요한 일본은 겉으로는 정면가도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부족한 봉건 영토의 확충을 위한 조선 침략이 획책되었던 것인데요. 3일 후 본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주변을 탐색하고 거북선 등의 건조와 정비에 더욱 힘을 기울이면서 군사들의 기강을 세움에 노력을 다합니다. 비가 거침없이 쏟아져 내렸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처리하고 각각의 물품 출납 상태를 점검했다. 순천 관내에 대한 수토가 계획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리장수와 담당하전, 도원도 등에게 책임을 물었다. 사도첨사에게도 공문을 보냈는데 독자적으로 수토했다고 하니 한나절 만에 내나라도, 외나라도와 대평도와 소평도의 섬들을 모두 수토하고 그날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은 명백한 허위이다. 이러한 거짓을 확고하게 바로잡기 위해 흥양현과 사도진에 공문을 보냈다. 몸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해 일찍 들어왔다. 군량과 무기, 화약 등 군수품의 소진 상황과 비축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여 유사시에 대처하는 것은 지휘관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수토는 수색하여 토벌한다는 의미로 도서지역의 특성상 사람들의 이목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평시에는 불법적인 이주민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위급 사태 시에는 적들의 침입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행하던 수색 활동이었습니다. 허위 보고를 한 사도첨사는 오포 순찰 시에도 허술한 방비 상태로 이순신의 심사를 어지럽힌 인물인데요. 흥양현과 사도진이 서로 인접해 있어 두 곳을 모두 조사해 거짓을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리장수는 지휘관이 공석일 때 임시로 대신하는 장수이고 도훈도는 지금의 부사관처럼 실무를 담당하던 직책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격한 감정의 기복 상태를 겪거나 깊은 심정적 갈등을 경험한 후에는 신경성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곤 했고 이러한 증세는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어 갑니다. 다음날 이순신은 아침 내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질 못했는데요.
이후 성북쪽 봉우리 아래 해저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전선을 건조하고 보수할 널판지를 날짜가 지나서도 조달하지 않는 담당 아전을 잡아들여 곤장을 칩니다. 그만큼 평선의 정보수는 시간을 다투어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이 관계를 접한 날 이순신은 그 음흉함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요. 우후가 수토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다. 송일입이 순찰사에 답신을 가져왔는데 답신에는 영남 관찰사가 대마도주에게서 받은 서신 내용도 들어있었다. 대마도주가 말하기를 얼마 전에 여러 척의 배를 조선에 보냈는데 만약 도착하지 않았다면 필시 풍랑에 침몰했을 것입니다고 했으니 그 말이 지극히 흉악한 거짓이다. 동네에서 훤하게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바다인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거짓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니 그 간사함은 끝이 없다. 대마도주가 영남 관찰사에게 보낸 서신은 일종의 외교문서와 같은 것인데요. 조선과의 무역을 위해 세견선을 보냈지만 도착하지 않았다면 도중에 파도에 휩쓸려 침몰했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침략 의도를 숨기고자 하는 일본이 평화를 가장하기 위해 관계를 부리고 있음을 이순신은 쉽게 파악한 것입니다. 우후는 수사 다음의 직책으로 수사를 보좌하는 정사품의 벼슬입니다. 임진년 발발 보름여 전인 1592년 3월 27일 때마침 날이 밝고 바람도 없는 날에 쇠사슬로 적선의 침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를 감독하고 더불어 거북선에서 화포를 시험 발사하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맑고 바람도 없다. 아침 식사 후 배를 타고 소포에 이르러 철쇠를 가로질러 설치하고 지주목 세우는 일을 하루 내내 감독하며 살펴보았다. 더불어 거북선에서 화포 발사하는 훈련도 지켜보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순신은 쇠사슬을 제조하게 하고 채석장에서 쇠사슬로 얼걸매 돌을 구해와 구멍을 뚫게 하는 등의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라 자수영에 선소가 있는 소포에서 앞에 있는 돌산도 사이의 해로에 바다를 가로질러 철새 방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적선의 침입을 저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거북선에 관한 기록은 이미 1413년 태중 13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시 임진도를 건너던 태종은 외선을 상대로 거북선이 전투 훈련하는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임진도는 임진강 교통요지에 세워진 나루터인데요. 거북 모양을 한 전선이 이때에도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기존의 판옥선과 거북선을 전란을 대비해 나대형 등과 함께 더욱 실전적으로 개량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내내 이순신을 따라 종군한 장족하 2부는 충무공 이순신 사후에 작은아버지의 일대긴 행록을 저술했는데요. 이 행록에서 장족하 2부는 이순신 등이 전란을 대비해 건조한 거북선의 형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판자로 덮은 위에는 칼과 송곳을 꽂아 적이 발붙일 틈을 없앴고 칼과 송곳 사이로 작은 길을 내어 우리 군사가 다닐 수 있게 하였다. 앞머리에는 용의 묘리 형상을 만들어 입에는 구멍을 뚫어 화포를 설치하였으며 뒤는 거북의 꼬리 모양이었다. 그 생긴 모습이 거북과 같아 보여 거북선이라 하였다. 충무공 이순신은 처음에 두 형 이희신, 이효신을 따라 유학 공부에 열중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와 두 형이 일찍 사망하면서 집안의 가장이 된 이순신은 무장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순신이 지휘한 조선의 판옥선과 거북선은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인데요. 회전 반경이 짧아 방향 선회가 빨랐기 때문에 한쪽에 화포를 발사하고는 재빨리 배의 방향을 바꿔 다른 쪽에 화포를 발사함으로써 순간적인 화력의 우세를 점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조속 간만에 차가 심한 조선 해안의 특성에 맞게 개량되어 왔기 때문에 주로 연안용으로 발전되어 왔고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 풍랑에 약해 그만큼 노젓는 격군의 피로는 증가했으며 외선에 비해 속도는 느렸습니다. 조선에서 많이 자라는 소나무와 참나무를 이용해 만들어 배는 단단했으나 그만큼 중량이 많이 나가 필요한 격군의 수는 증가했고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도 감소했습니다. 조선수군의 주력 전투선인 판옥선은 배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연골 없이 나무못을 이용하여 판자를 이어 붙이듯이 만들어 조립과 분해가 용이했는데요. 반면에 왜군의 지휘선인 안택선과 주 전투선인 새끼분해는 배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이었습니다. 때문에
풍랑이 강하고 속도가 빨라 원거리 항해가 가능했는데요. 파도에 대한 저항력이 강했지만 첨자선인 관계로 방향을 바꿀 때 회전 반경이 커져 그만큼 거리와 시간은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자라는 재질이 소나무와 참나무보다 가볍고 다소 약한 삼나무를 이용해 만들었고 용고를 중심으로 쇠못을 이용해 판자를 연결해 제작했습니다. 화포를 발사할 때 평저선인 판호선보다 반동 흡수력이 약해 명중률이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근접전과 백병전을 장점으로 삼았던 왜적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을 속전속결로 매듭 짓는다는 계획하에 보다 더 많은 군사와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전선에 많은 화포를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왜군이 소지한 조총에는 조선의 화포인 현자총통을 능가하는 파괴력을 보인 대구경도 있었습니다. 안택선과 새끼분의 앞머리는 연골이 연장되어 뾰족한 형태였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가되기에는 각각의 사용된 나무의 재질로 보아 충돌 시에는 조선의 반옥선이 왜군의 안택선과 새끼분해보다 강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골이 있고 없는 것도 선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백길이 충돌하여 상대배를 파괴하는 충격전법은 고대를 지나 역사가 진행되어 옴에 따라 거의 행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세에 이르면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과 재료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나 전선끼리의 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있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의 화약 생산은 극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중국에는 화약 연료인 질산염을 포함한 광석인 소석이 많아 화약을 생산함에 문제가 없었지만 뒤늦게 화약 제조 기술이 도입된 조선에서는 질산염을 만들어낼 재료 찾기가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필요한 양의 화약을 생산해내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과 마주하여 판옥선에서 화포의 우세를 이용해 제한 없이 마음껏 발사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는데요. 또한 육전에서도 그랬지만 해전에서도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은 언제나 함선의 수와 가용할 수 있는 물자의 양에서 압도적 열세 속에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결국 전장에서의 승패는 지휘관의 역량과 그들이 발휘한 전투 의지에서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적이 침략해온 날 경상 좌수사 박홍과 경상 우수사 온규는 당시 조선이 보유하고 있던 판옥선의 3분의 2 이상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배를 스스로 수장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순신이 옥에 갇히고 통제사가 된 온규는 계속해 외적과의 전투를 회피하다가 이끌리다시피 나간 칠천령 해전에서 그동안 어렵게 구축해온 조선 함대를 외적의 유인에 속아 기습 공격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칠천령 해전에서 오직 13척의 판옥선만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다시 통제사된 이순신은 이 13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전혀 구람 없이 10배 이상의 함선을 동원한 외적에 맞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끊어져 가던 조선의 숨통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한판의 결전을 벼르고 마주한 한산도 해전에서도 이순신은 남아있는 수군을 이끌고 나가 기세 등등한 외적을 상대로 대첩을 거둬 제해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멸망에 가던 조선을 구했는데요. 정유년 재취입 후 일본으로 퇴각하려 하는 외적을 그냥 놓아 보내려 한 중국 장수들에 맞서 한 놈의 외적도 살려보내지 않겠다고 각오한 이순신은 끝까지 적을 쫓다가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필사즉생, 임전무태의 정신을 언제나 스스로 발휘했고 그래서 조선과 백성들의 삶은 오늘에까지 이르러 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당시 조선에는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등의 호가 있었는데 이 화포들의 명칭은 천자문의 순서를 따른 것이고 그 크기도 글자의 순서에 따라 천자총통이 제일 컸습니다. 각각 대장군전, 장군전, 차대전, 필령전 등을 주 발사 수단으로 삼았는데 대형 화살 모양을 한 대장군전, 장군전, 차대전은 화력이 커 적선의 배전을 관통해 구멍을 내므로써 파괴 침몰시켰습니다.
더불어 포탄으로 각각이 구경에 맞는 철환과 석환, 산탄용으로 셋조각, 둥근 자갈 등도 사용했는데요. 화포 중 가장 큰 천자총통은 제작 비용과 화약 소모량이 커 주로 지자총통과 현자총통 같은 중소형의 화포가 사용되었습니다. 개인 화기로는 승자총통이 있었지만 왜군의 조총에 비해 총신이 짧아 사거리가 짧고 명중률이 낮았는데요.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왜군의 조총을 참고 삼아 정철 총통을 개발해 조정에 알리고 널리 사용되기를 바랐지만 당시 조선의 역량이 그것을 따르지 못해서인지 이순신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어머니를 하늘 아래 오직 한 분이라 하며 언제나 그 안부를 살폈는데 아산 본가로 보냈던 나장으로부터 어머니가 평안하심을 전해 들은 며칠 후 무언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겪었을 이순신은 식사 후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알아누워 밤새도록 신음하게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자수사가 되기 전 발포 만호가 되어 있을 때 직속상관이 전라 자수사의 불의한 행동을 눈 감지 않아 이외의 상급자들의 고의적인 배척을 받으면서 직책상의 불이익 속에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렇듯이 적당하게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상품으로 인해 마주해야 했던 여러 부조리한 현상들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더욱 배가했을 것인데요. 이전에 하급자인 이순신에게 앙심을 품은 자 중에는 훗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직책상의 권세를 이용해 안가품하기도 했고, 그로써 이순신은 발포 만우직에서 파직당하기도 합니다. 38세 때의 일인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복직되지만 강등되어 급제 후 관직에 처음을 시작한 훈련원 봉사가 되었고 벼슬의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가야 했습니다. 이후 사복시 주부 등의 관직을 거쳐 조선 만호가 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모든 기력을 소진하여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지를 못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기운을 조금 회복한 이순신은 동원에 나가 공무를 처리합니다. 3일 후 함께 있던 동생 여필을 본가로 떠나보낸 이순신은 적막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임진남 발발 5일 전의 일입니다. 아침 늦게 비변사에서 비밀 공문이 도착했다. 영남 관찰사와 경상우도 병마사가 보고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아침에 어머니께 보낼 물품을 정리해 놓았는데 아우 여필이 와 가지고 떠났다. 방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 허전한 마음이 갈래로 나누어진다. 비밀 공문에는 적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략에 대한 직접적 징후는 이때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외적의 배들이 부산 앞바다를 구름처럼 가득 메워오고 있을 때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진 점사 정발은 전령도에서 사냥하다가 다가오는 외선들을 조공하러 오는 배로 생각해 처음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 만큼 외적 침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라 좌수사가 되어 2해를 넘겨가면서 찾아뵙지 못하는 어머니와 집안 식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강직한 무장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든 것인데 외적이 침략하기 이틀 전 세력이 건조한 거북선에 비로소 배로 돛을 만들어 단 이순신은 큰일을 마무리한 마음에 안도하는 숨을 쉽니다. 다음 날에는 거북선에 올라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을 발사하게 하여 그 성능을 시험하는데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에 그 형체가 완성된 이 거북선은 이후 충무공 이순신이 지휘하는 각 해전에서 공격의 최전방에서 돌진하면서 외선들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돌격용으로 활약하지만 통제사된 옹균이 이끈 조선수군이 7천량 해전에서 괴멸하면서 거북선 또한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순신이 거북선에서 화포를 시험 발사한 다음 날인 1592년 4월 13일 새벽
짙게 깔린 바다 안개 속에 형체를 감춘 왜군의 선발 함대가 부산으로 향합니다. 아침을 지나 해가 중천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각기 무리를 이룬 외적의 배들이 부산 앞바다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전령도에서 사냥하고 있던 부산인 첨사 정발도 외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했지만 무역하기 위해 찾아오는 일본의 세견선으로 알고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인가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데요. 앞선 무리를 뒤따라 다른 무리의 외선들이 차곡차곡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정발은 수하 군사들을 재촉해 자신이 방어해야 하는 부산진으로의 복귀를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경상 우수사 옮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관측된 외선들을 세견선으로 판단했고 다만 그 수가 많음에 의문을 표하면서 군사와 전선을 정비해 강하기 위해서 만약에 별난에 대비하고 있음을 조정히 알리고 인접한 전라 자수영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가덕도의 가덕진 첨사 전흥리는 외선 150여 척이 해운대와 부산포 등지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분명 세견선이 아닐 것임을 보고하였고 전란이 닥쳐왔음을 직감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동안 큰 전란을 겪어보지 못했던 부산 등지의 군사와 백성들은 믿어지지 않는 눈앞의 현실에 망연자실하면서 어찌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부산의 우암, 전령도, 서평포, 해운대, 다대포 등지로 나누어 도착한 외선들은 대우를 갖추면서 그날 밤을 전투 없이 보냅니다. 모두 700여 척에 이르는 왜군의 선발대가 부산 앞바다를 가득 메웠음에 그 규모에 기세가 눌린 조선의 군사들은 성 안으로 모여들고 경상 우수영과 자수영의 판옥선들은 침범한 외선들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담을 넘어 들어온 도적대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군대는 지역 방어인 진관체제에서 중앙 집중형의 재승 방향으로 변화되어 있던 때인데요. 진관체제는 읍을 단위로 진을 편성해 주진, 거진, 재진을 두고 수령의 지휘하에 지역을 거점으로 방어하다 한 곳의 진이 뚫리면 인접한 진이 다시 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지역 방어 체제인 것에 반해 재승 방략은 각 읍의 수령이 지역의 군사를 이끌고 일정한 방어 지점으로 모여 중앙에서 파견되는 경장의 지휘를 받아 전투를 수행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 재승 방략은 방어선이 일단 무너지면 이미 동원한 군사들의 공백으로 후방의 방어력이 약해져 있어 파급되는 군사적 약점을 보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왜적이 빠른 속도로 북상해 오자 먼저 상주를 방어선 삼아 이이를 경장으로 파견했지만 패배했고 이어 충주를 최후의 방어선 삼아 신립을 경장으로 파견했지만 또한 패배로 이어져 그 후에는 선조가 피난길에 나서 북으로 쫓기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는데요. 제 집 앞마당에 들어서듯이 아무런 제지 없이 부산을 거점으로 모여든 왜적은 침략 당일인 4월 13일 밤 자정을 넘기고 새벽이 되어 마침내 각 지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왜적은 장검과 조총으로 무장한 보병 2주의 편성이었는데요. 일본의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전투 경험을 축적한 왜적은 근접전과 백병전을 장기로 삼아 전장 경험이 전무해 당황하며 결집하지 못하는 성안의 조선 군사를 어렵지 않게 제압해 갑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왜적이 침입했음을 확인하고 성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산진에 있는 판옥선 등의 전선을 왜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려고 파괴하여 수장하게 했는데요. 그것은 수전을 포기하고 성안으로 들어가 육전으로 버티고자 함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진이 함락되면서 정발도 전사합니다. 정발은 서문을 지키면서 화살을 쏘아 많은 적을殺傷했지만 화살이 떨어지면서 적의 조총 탄환에 맞아 중과부적인 상황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외적 침략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졸지에 들이닥친 상황에 부산과 인근 지역 백성들과 군사들은 순식간에 지옥에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새벽을 틈타 부산 등지로 상륙을 개시한 왜적의 선발대 규모는 타고 온 함선의 수로 보아 수만 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창졸지간에 당한 상황으로 당시 어지럽게 쏟아져 나온 보고된 내용들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게 하는데요. 부산진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다음 날에는 바로 동래부도 함락되면서 동래부사 송상현도 전사하였고, 그를 따르던 군사와 백성들 또한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적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동래부사 송상현은 일찌감치 인근 지역의 군사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성 안으로 들어가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었는데요. 상급자인 경상자도 병마절도사 이각도 성 안으로 함께 들어왔지만 부산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지레 겁을 먹고 성을 나갈 구실을 찾았습니다. 성 안에 남아있으면 죽음이 끝이지만 성 밖으로 나가면 도망할 길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각은 변명하기를, 나는 대장이니 마땅히 성 밖에서 외적을 협공하는 것이 옳겠다. 지금 즉시 성을 나가 소산역에 진을 치겠다. 그의 부사 송상현은 성 안에서 함께 지킬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각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성을 나가버렸는데요. 이 당시 이각처럼 자신만의 삶을 도모해 피신하고 도망하는 현장의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크게 벌어진 것은 그만큼 나라 운영이 잘못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한 단면일 것인데요. 마침내 성이 외적들로 둘러싸이게 되자 송상현은 성 남쪽문에 올라가 적을 맞아 싸우며 전투를 독려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적의 수로 인해 한나절 만에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성이 함락될 때 송상현은 갑옷 위에 관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일찍이 동네를 왕래하면서 송상현과 인연이 있는 외인 평성관이 성 안에 먼저 들어와 옷깃을 잡아 끌면서 피신하게 하려 했지만 그것을 뿌리쳤고, 뒤이어 몰려든 외적들이 생포하려 하자 저항하다 송상현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외장 평조신은 송상현의 기계를 높이 보고 그 죽음을 애도하며 시체를 관에 넣어 성 밖에 묻도록 하면서 편말을 세워 알아볼 수 있게 했는데요. 송상현과 더불어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은 천인 출신의 첩 또한 송상현과 함께 매장하게 하고 편말을 세우게 합니다. 동래성을 공격하기 전에 외적은 나무판에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달라는 내용을 적어 성 남문 밖에 세워두었는데요. 그것을 본 동래부사 송상현은 그 목판에 싸우다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비켜주는 것은 어렵다고 적어 결사항전의 뜻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부산진에 이어 동래성도 함락되자 경상 좌수사 박홍은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판옥성 등의 전성과 군량 등을 모두 불태우고 경주로 도망했으며, 강 어귀에서 전선을 모아 변란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던 옹견 또한 전선과 군량 등을 불태우고 오직 판옥선 한 척에 몸을 싣고 주행랑 쳤으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조대구는 뒤로 물러나기만을 반복했고, 밀양부사 박진도 길목을 막고 외적의 진출을 차단하다가 우회한 적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창고와 병기 등을 불태우고 도망하는 등 부산 인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군과 현, 진과 보의 장수와 군사들은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대포 첨사 윤홍씨는 적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는데요. 서생포 또한 함락됩니다. 부사 송상현을 남겨두고 동래성을 빠져나와 본영으로 왔던 경상자도 병마절도사 이각은 성을 사수하려는 의지 없이 첩을 먼저 내보내면서 창고에 있던 무명 1,000피를 빼돌려 가져가도록 한 후에 새벽을 틈타 자신 또한 도망하니 군사도 모두 흩어지게 되어 그대로 성을 외적에게 내주게 됩니다. 김해부사 서혜원도 도망하니 경상도는 이제 외적의 천지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경상자도와 우도의 육지와 바다에서 군무를 통갈해야 하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들이 모두 전투를 회피하고 도망한 결과였습니다. 임진남 발발 이틀 후인 1592년 4월 15일 밤이 되어서야 이순신은 변란의 시작을 알리는 경상 우수사 옹견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 옹견은 외적이 쳐들어온 다음 날인 4월 14일 저녁에서야 발송했고, 이미 가덕진에 세워진 봉수대 책임군관 등의 보고를 바탕으로 가덕진 첨사 전흥님과 천성보 만호, 함정 등이 작성한 긴급 공문을 받은 옹견이 그러한 사실들을 인접해 있는 전라 자수영에 알린 것입니다.
옹교는 이 공문에서 90여 척의 외선이 무역을 위해 온 세견선으로 판단하지만 그 규모가 큰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순신은 이 공문을 기초로 밤을 넘기지 않고 즉시 임진난 발발 후 첫 번째 상황 보고를 하고 더불어 관내에 오간 오포에도 명을 내려 전란에 대비하게 합니다. 4월 13일 오후 3시경에 몇십 척인지 헤아릴 수는 없으나 대략 보아도 90여 척이 이르는 외선들이 일본 본토를 나와 경상좌도 추기도를 지나서 부산포로 향했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그 척수를 분간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외선들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합니다. 또한 경상자수사가 전한 가덕진 첨사의 보고에 의하면 150여 척의 외선들이 해운대와 부산포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필시 세견선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는 군사와 병선을 규합하여 강 어귀에서 변란에 대비하고 있으며 관찰사, 병마절도사, 전라 우수사 등에게도 각기 파발을 띄웠습니다. 연해의 각 강과 포구에도 파발말을 보내 변란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여러 보고 중에 유일하게 가덕진 첨사 전흥님만이 사태를 바로 파악하고 있었을 정도로 외적 침략에 대한 대비 태세가 매우 나태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 쳐들어온 외적에 별다른 즉각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판옥선 등을 불태워 침몰시키고 도망한 것입니다. 이순신이 전라 자수영의 전선을 정비해 강옥이 진을 형성한 것은 만일 외적이 관내로 침입해 강을 거슬러 내륙으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음날 4월 16일에는 아침에 도착한 경상도 관찰사의 공문을 받고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여 파발을 띄웁니다. 오늘 아침에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공문을 받았는 바 13일에 외선 400여 척이 부산포를 마주하고 정박했는데 적의 세력이 이에 이르렀음이 매우 우려됩니다. 적이 증가한 세력을 나누어 침범할 것을 대비해 관찰사, 병마절도사, 전라 우수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으며 소속 각 간호와 포구에는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외 전투 장비와 전란에 대한 준비를 더욱 엄중하게 하여 변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한 것인데요. 경상좌수사 박홍에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김성희를 거친 보고 내용이 옹균으로부터 다시 전해집니다. 부산진과 동래성 등이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있는 와중에 침략한 외적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개시했어야 하는 전장의 최고 지휘관들이 은신한 채 책임 회피형의 공문만 날려대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경상자도와 우도는 남해의 주요 방어지로 조선수군이 보유한 판옥선 중 가장 많은 함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4일 새벽에 횡령성 봉수군이 와 보고하기를 외적들이 부산포 우암에 3개 부대로 나누어 진을 치고 있다가 날이 밝아오자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해 접전이 이루어졌으며 발포하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부산진의 형세가 급박한 것처럼 서평포와 다대포도 차단되어 온병을 보낼 수가 없으니 지극히 안타깝고 염려됩니다.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김성일은 임진란 전에 통신사가 되어 돌아와 외적의 침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부사 김성일인데요. 나이든 전 절도사 조대군을 대신해 우도의 병마절도사가 되었지만 외적이 침략해오자 선조는 김성일이 잘못된 보고로 한 죄를 물어 잡아들여 국문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란이 시작되자 김성일은 도망하지 않고 성을 지킬 계책을 수립하면서 적병들이 몰려왔어도 물러나지 않고 의연하게 적의 선두를 공격해 그 기세를 꺾어 공격을 저지하기도 했고 잡아들이라는 선조의 명에 유성룡이 김성일의 활약을 언급하면서 충절은 의심할 것이 없다고 옹호하여 선조는 다시 김성일을 경상도 초유사로 삼게 합니다. 초유사는 변란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안정시켜 사기를 돋우는 역할을 맡은 임시벼슬입니다. 김성일은 이후 의병들과 관군 사이의 갈등을 잘 조절해 영남 지역 의병들이 전투에 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했고 임진난 발발 다음인 1593년에 병에 걸려 진중에서 사망합니다.
이전까지 경상도에서 도착하는 공문을 토대로 상황 보고를 해온 이순신은 전란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와 전라 자수영의 전쟁 준비 상황에 대한 계본을 작성해 조정해 보냅니다. 이 계본에서 이순신은 왜적이 전라도로 진입할 것을 대비한 사전 준비를 이미 완료했으며 한치의 동요 없이 왜적에 맞서 방어할 각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진인 부산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하니 지극히 온통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시인이 방어해야 하는 전라 좌도는 경상도와 바다로 이어져 있어 적이 침입해올 곳이니 방어함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적이 침략한 이후에는 보충 병력을 더 동원할 여유를 미처 찾지 못했지만 자수영에 소속된 각 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전에 동원되어 있던 군사들을 훈련하고 성의 방비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해전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파발마를 달리게 한 이순신은 활을 잡고 나가 시위를 당기면서 전장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데요. 비어있는 발포 공간 자리에 군관 나대용을 선정해 보내고 경상자도 병마절도사와 경상자수사가 옥문을 이끌고 동래성 인근까지 갔다가 회군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순신은 원망과 분통함이 섞인 마음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군사를 움직였다는 흔적만을 남기고 퇴각해 버림으로써 동래성이 함락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위선적 행동에 분노를 느낀 것인데요. 순천해가 군사를 인솔해 오게 한 병방이 석포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오기를 지체하니 붙잡아들여 옥에 가두게 합니다. 군무 태만을 절대 용납하지 않은 것인데요. 병방은 지방 관아에서 군사의 관한 일을 맡아보던 하급 관리이고 석포창은 황국을 저장하던 창고인데 황국은 충군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수확 후 이자를 붙여받던 곡식입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차례로 함락되고 경상도 인근 지역들이 순식간에 왜적의 손에 하나하나 넘어가자 선조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을 없애고 모두 육지로 올라가 왜적을 방어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이라고 여기고 있던 경상도 수군이 멸실되었으니 전라도와 충청도 수군 병력을 육지로 올려 군사를 보충하는 것이 낫겠다는 전장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의 매우 어리석고 편의적인 생각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싸우고 지켜야 하며 어느 한쪽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순신의 강한 주장에 그 명은 철회됩니다. 외적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이순신의 노력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6일이 지난 1592년 4월 19일 아침에 품번 굴착을 위해 군관을 정해보냈다. 아침을 먹은 후에는 성 동문회에 올라가 직접 품번 공사를 감독했다. 오후가 되어서는 성벽 위에 격대 세우는 것을 살펴보고 이날 새롭게 동원된 군사 700명을 점검하고 임무를 부여해 각 곳에 배치했다. 왜적이 침략하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전투를 치르기 위한 방어시설을 더욱 보강하고 병력을 충원하는 것에 하루를 다하는 것인데 한방 성곽 둘레에 깊은 구덩이를 파 만든 해저외에 적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품자 형태의 구덩이를 덮어 적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어시설입니다. 품방은 목재과 같은 다른 방어시설과 함께 설치하기도 했는데 접근하는 적의 세력을 분산시켜 공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니 격대는 성벽 위에 세운 방어시설로 일부를 성 밖으로 돌출시키고 한자 등으로 방어벽을 세워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을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을 낸 것으로 성벽 위에 간격을 두고 설치한 방어시설입니다.
다음 날에는 도움을 청하는 경상도 관찰사의 공문이 도착하는데요. 경상도 관찰사의 공문을 받았다. 적들의 기세가 매우 커져 그의 애봉을 막아낼 수가 없고 성들을 연이어 함락하면서 몰아치는 형세를 꺾어낼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전라도에 전함을 모아 구원하러 와줄 것을 조정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상도를 방어해야 하는 책임을 완수해야 했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들이 외적에 맞서 응전하기를 회피하고 전장을 벗어나 운신하고 있는 사이에 기계를 꺾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에 맞선 첨사와 부사 등 일부 희화 장수들과 백성들만이 성에 남아 결사항전하면서 숨져갔는데요. 더욱이 군사적 대응 수단인 판옥선과 화포 등의 무기 그리고 군량 등마저 불에 태워 소멸시켰으며 제대로 된 전투 한 차례 없이 군사들도 도망하거나 흩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의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군율에 근거한 책임을 추궁당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을 일인데요. 스스로의 수단과 방법은 찾을 수가 없으니 책임 회피용으로 인접한 전라도 군사들을 끌어다가 방패막이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압도적인 군세를 앞세운 외적이 언제 전라도 육지와 해안을 침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방어구역을 비워도 가족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면서 경상도로 운종 출전한다는 것은 현장 지휘관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도를 능가하는 육지와 바다의 군사 자원을 보유하고도 외적의 공격에 맥없이 초토화되어 간 마당인데요. 전라좌도 영내의 방어 대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후일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원경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은 이후 이순신이 외적 함대들을 연이어 격파해 가게 되자 이순신이 공을 세우게 된 것은 원경 등이 여러 차례 구원을 청했기 때문이라 하며 공공 다툼의 근거로 삼게 되는데요. 원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명종 때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등을 지낸 아버지 원준양이 뇌물 등을 이용해 조정에 선을 잇고 있었으며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원균 또한 시류와 사익에 편승하는 자들과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년 발발 첫날에 외적의 선발대가 부산에 이르고 뒤이어 부산진과 동래성 등이 함락되어 가자 선조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파발마들이 한양을 향해 잇따라 내달렸는데 날벼락을 맞은 조정에서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급히 재촉하기만 하는 발걸음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한 비변사에서 대면할 것을 요청했지만 누구의 말을 들을 경황도 없이 마음을 가누기도 어려웠던 선조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신화된 도리를 다해야 하는 비변사에서 먼저 급한 대로 이 일을 순변사로 삼아 적이 북진에 올 길목을 찾아 저지선을 세워 대처하게 하고 성운기를 좌방어사로 임명해 경상좌도로 조경은 우방어사로 삼아 서쪽으로 유국령은 조방장이 되어 중령으로 변기 또한 조방장으로 조령을 부친 상중에 있는 전 강계부사 변흥성을 불러들여 경주 부윤으로 삼아 가곳을 지키게 합니다. 이 일 등은 당시 군주인 제승방략에 따라 중앙에서 파견하는 경장인데요. 이들은 모두 이끌고 가는 부대 없이 스스로 보좌할 군관만을 뽑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승방략에 따라 이들이 파견되는 지역에 시간에 맞춰 동원된 군사가 없을 때에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는데요. 이미 부산 등지를 중심으로 한 곳 한 곳 외적에게 함락되어 가면서 군사들은 흩어져 도망하고 백성들 또한 외적에게 붙어 순종하면서 앞잡이 역할을 하거나 살 길을 찾아 제각기 피난길에 오르는 상태였으니 남아있는 군사도 징발에 동원할 백성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변사는 왕의 특명을 받아 지역의 군무를 관할하는 직책인데요. 순변사가 된 이 일은 말탄 군관 60여인을 이끌고 군사를 모집하면서 경상북도 상주를 향해 내려갑니다. 순변사 이 일이 출발하고 경상도 관찰사 김수는 제승방략에 따라 여러 거울에 공문을 보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약속된 지역으로 와 결집하게 했는데요. 그의 문경이와 거울 수령들이 군사를 이끌고 대구로 와 통솔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들판에서 각각 주둔하면서 순변사 이일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밤중에 외적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단일한 지휘로 대응하지 못하고 모두 놀라 도망하니 그나마 모였던 군사들이 흩어져 나뉘게 됩니다. 그 후 초령을 넘어 이일 일행이 문경에 도달했을 때는 마을이 텅 빈 상태였고 이어 상주에 이르렀으나 목사 김해는 순변사 일행을 마중하겠다는 핑계로 나가 상국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의 이 일이 판관 공기를 다그쳐 군사를 모으도록 했지만 그나마 농민들로 수백 명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는데요. 그의 이 일이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 준다고 소문을 내게 하여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든 백성들 중 남자들을 가려 어렵게 군사의 형태를 갖춘 인원이 모두 6천여 명에 불과했으니 왜군의 정예 병력을 감당하기에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일은 적진을 탐색하기 위한 척후 활동도 하지 않아 외적이 이미 상주 남쪽 20리 가까이 있는 냇가에 이르러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외적이 접근 사실을 끝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이 일은 외적이 바로 코앞인 냇가 북쪽에서 전혀 군사적 지식도 없이 그 편성한 군령이 통하지 않는 조선 군대를 상대로 기초적인 진법 훈련을 해야만 했고 뒤이어 외적이 일제히 조총을 발사하며 좌우에서 협공하니 겁에 질려 활 시위도 제대로 당기지 못하는 이 일의 군대는 무참하게 공격당하며 이리저리 흩어지고 이 일은 군관 한 명과 산해종 한 명만이 그 뒤를 따르는 채로 맨몸으로 도망해 다시 조령을 넘어 신립이 이끄는 군이 있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북방에서 여진족과의 전투로 전장에서 이 일이 익숙한 이 일이었지만 백성들 위주의 급조한 군대로 조총을 쏘고 장검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전투 경험 많은 외적을 상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요행을 바라는 일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향해 북진하는 외적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은 제대로 형성하지도 못하고 외적들의 발에 짓밟혀 버리고 맙니다. 이순신이 경상도 관찰사 김수로부터 구원을 청하는 장계를 올렸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대신으로 채찰사를 삼아 여러 장수를 통솔하게 하소서. 대간이 재상으로 채찰사를 임명해 지휘계통을 바로 세울 것을 청한 것인데요. 채찰사는 변란이 생겼을 때 순변사 이하가 행하는 모든 군무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외적의 맛을 변란이 생겼을 때 외적의 맛을 마땅한 군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난리를 당해 어지럽게 만들어낸 여러 군직이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중앙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처는 변란 중에 혹시 생겨날 수도 있는 반란 등을 견제하고자 하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이산해가 채찰사로 유성룡을 청거하니 그에 따르고 김흥남을 부사로 삼도록 합니다. 채찰사 유성룡이 대책을 물으니 신립이 답합니다. 이 일이 군사도 없이 남쪽으로 향했으니 그 뒤를 받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채찰사가 비록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전장에 임할 장수는 아니니 우선 무장을 급히 보내 이 일을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그의 채찰사 유승룡과 부사 김흥남이 신립을 먼저 보낼 것을 청하니 신립을 도순변사로 삼은 선조가 신립을 마주하고 복음을 손에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이 일은 물론이고 누구라 하더라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경은 모두 처단하라. 남아있는 정병을 모두 동원하고 자문 군기시에 있는 무기들도 모두 가지고 가도록 하라. 자문 군기시는 대궐 안에 두었던 군기감의 분사로 병기 등을 제조하던 것인데요. 신립에게 전장의 장수들을 통솔할 수 있는 최고의 군권을 부여하고 다른 경장들과는 달리 도성 등지에 남아있는 정예병을 딸려보내면서 무기들 또한 아낌없이 내줄 만큼 조선의 명운을 신립의 두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도성에 있던 무사 등 수천 명의 장사와 인근 거울에서 동원한 군사 8천여 명이 신립을 따라 행군하는 광경을 도성 사람들이 모두 나와 보았고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모두 건강한 말 한 필씩을 끌고 와 신립의 대열에 합류시킵니다. 선조와 조정으로서는 외적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신립을 내세워 사용하고자 한 것인데요. 충주 단울역의 군사를 주둔시킨 신립 앞에 상주에서 도망해 달려온 이일이 꿇어앉으면서 부르짖듯이 죽기를 청하니 신립이 그 손을 잡고 말합니다.
적의 세력이 어떠하고 훈련되지 않은 백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상대하려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일의 말을 들은 신립의 표정이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신립과 이일 두 장수 모두 여진족과의 전투로 전장에서 뼈를 굵게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투에 나서는 여진족 군사들도 사실은 유목민에 불과한 정도였는데요. 국가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평소에는 유목 생활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칼과 화살을 잡는 체계적이고 조직화되지 못한 전투 행위였습니다. 그에 비해 외적은 오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군사 집단이었는데요. 이 일의 말에 신립의 대꾸가 없자 김여물이 말합니다. 적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적의 기세를 꺾기는 어렵습니다. 마땅히 이곳에 험준한 지세를 이용해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높은 언덕을 차지한 후 역습해야 합니다. 문가의 장훈굿제한 김여물은 문인이지만 무예와 지략이 있고 용맹하여 유성룡과 신림 모두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터였습니다. 요즘 목사가 되어 있을 때 송강 정철의 당파로 몰려 투옥되었으나 또 채찰사인 유성룡이 김여물의 재능을 아까워해 자신의 희하에 두고자 했으나 또 순변사가 된 신립이 또한 자신의 종사관으로 삼고자 해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달찬을 배수진으로 한 신립을 도와 외적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지만 적의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결국 탐검대 아래로 신립과 함께 투신해 전사합니다. 김여물의 바른 진언에도 그것을 듣지 않는 신립이 말합니다. 이곳은 기병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벌판에서 일진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 장계를 올려 전장에서 도망한 이의를 용서하여 종군하게 할 것을 청한 신립은 군사를 이끌어 충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여진족과의 전투로 기마전술에 익숙한 신립은 보병 위주의 외적을 맞이해서도 그것을 100번 활용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주변이 농가 밭이 산재해 있고 땅이 질퍽해 말을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신립이 충주성으로 들어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자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있는 김해물은 편지를 써 종을 시켜 아들 김유에게 보냅니다. 삼도의 군사를 징집했지만 누구도 도착하는 자가 없다. 사내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라의 수치를 씻어내지 못하고 장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 그리고 남게 될 가족과 아내에게 다짐해 둡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지만 가족 모두는 마땅히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는 피난하지 말도록 하라. 신립과 가까운 군관이 적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고 은밀히 보고하자 예민한 상태에 빠져있는 신립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진중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하여 군관을 차명에 처합니다. 신립 또한 이 일과 마찬가지로 전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인 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척후에 실패한 것인데요. 그런 후 장계 올리기를 외적은 아직 상주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을 비워두고 군사를 이끌어 충주 읍내에서 오리쯤 떨어져 있는 탕건대에 나와 강을 등진 형세로 진을 친다고 보고합니다. 장계는 전장의 상황 보고서인데 임진남 발발 2주째가 되는 4월 27일에는 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와 단월역에 도착했지만 척후로 나와 있던 목사 이종장과 이일이 모두 적에게 차단당하는 처지에 있게 되어 다시 한번 신립은 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기 이순신은 경상도로에 출정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편 선조는 외적의 북진이 멈추지 않을 때는 북서쪽 의주 방향으로 피난길에 나설 것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신립의 생각과는 달리 외적은 군사를 나누어 번지는 충주성으로 들어갔으며 좌구는 달천 강변을 따라 내려오고 우구는 산을 돌아 동쪽으로가 상류에서 강을 건넜는데 그때 햇빛에 반사되는 창끝이 번뜩이고 대포 끄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컸으니 뒤늦게 그러한 외적의 움직임을 알게 된 신립은 말에 채찍을 가하며 충주성으로 향했지만 당황한 군사들은 대열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더니 사라져 숨어버립니다. 성 안의 외적이 호각을 3번 불어 신호하면서 일제히 나와 공격하니 이미 진영을 상실한
신립의 군사는 크게 무너졌고 외적이 사면을 둘러싸고 공격하자 신립은 처음 진을 쳤던 곳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마침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강으로 투신해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신립의 중사관 김여물과 박안랩 또한 신립을 따라 투신해 숨을 끊었습니다. 정사관은 주장을 보좌하는 참모격의 직책인데요. 김여물은 의협심이 강해 누구에게 예속되는 것을 싫어했고 사람들 모두는 그랬던 김여물을 조정에서나 밖에서나 대장이 될 제목으로 언제나 청거했지만 당쟁에 휩쓸려 그 능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신립을 따라 종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신립의 판단 잘못으로 닥쳐온 마지막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끝내 스스로 숨을 끄는 것인데요. 조총과 장관 사용을 장점으로 삼은 외적과의 근접전에서 조선 병사는 큰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상주에서 도망해온 이일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거린의 군사로는 쉽게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던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못한 군세로 10배 이상의 세력을 앞선 외적을 맞아 승리한 진주성의 김시민과 행주산성의 권율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성급한 판단의 결과인 일이었습니다. 순변사 이일은 이렇게 상황이 어지러운 틈을 타 사이길로 빠져 산으로 들어갔다가 두세 명의 외적과 마주쳤는데 그중 한 명을 활로 쏘아 죽이고 목을 베어 수급을 가지고 강을 건너 전장 상황에 대한 장계를 올려 보고합니다. 당시 외적의 머리는 군공의 근거로 사용되었는데요. 조정에서는 마침내 이일의 시위를 용서해주고 외적의 머리는 남쪽 성문에 매답니다. 이로써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선조는 도성을 비우고 피난할 것을 마음먹었고 그것을 반대하는 신하들과 논쟁을 벌여가게 됩니다.